환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잡하고 방대한 정보들 사이에서 딱 핵심만,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지식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그 보이지 않는 힘에 호기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정말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그야말로 인류의 역사를 뒤흔든 진짜 권력에 대한 이야기죠. 네네. 바로 에너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데니엘 예긴의 그 유명한 퓰리처상 수상작이죠. 황금의 샘이라는 기념비적인 저서의 요약본,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패권이라는 아주 깊이 있는 심층 분석 문서입니다. 네, 이 두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의 석탄에서 석유로, 그리고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안에 리튬에 이르기까지 에너지가 어떻게 전 세계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렸는지 추적해 볼 팝니다. 맞아요. 어려운 전문 용어는 다 빼버릴 거고요. 중고등학생 여러분도 마치 한 편의 그 거대한 역사 스릴러 영화를 보듯이 쉽고 생생하게 푹 빠져들 수 있도록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에너지를 생각하면 주유소 기름값이나 전기요금 고지서 정도로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 용돈에서 나가는 버스비 정도? 네. 하지만 사실 에너지는 한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고 제국을 세우거나 무너뜨리는 뭐랄까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려면 먼저 1850년대에 미국 펜실베니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850년대 펜실베니아라면 그 조지 비셀과 벤저민 실리먼 주니어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시점이군요. 정확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진짜 빵 터졌던 게 당시 사람들이 록 오일, 그러니까 바위에서 나오는 기름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그 시커멓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액체를 놀랍게도 두통약이나 류머티즘 치료제로 쓰고 있었잖아요. 네, 심지어 다친 말의 상처에 바르기도 했죠. 만병통치약처럼요. 세상에, 그걸 조명용 기름으로 쓸 생각을 한 조지 비셀의 발상 전환이 정말 대단합니다. 비셀의 직관이 현대 산업의 첫 단추를 끼운 셈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석유 산업이 하마터면 시작조차 못하고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뻔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실리먼 교수와의 에피소드 말씀이시죠? 네, 비셀이 투자자들을 모아서 당시 최고의 화학자였던 예일대학교의 실리먼 교수에게 이 바위 기름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황당한 이유로 보고서가 세상에 못 나올 뻔했습니다. 그 전설적인 526달러 8센트 사건. 맞습니다. 실리먼 교수가 연구를 다 끝내놓고도 그 수임료 526달러 8센트를 못 받으니까 화가 단단히 난 거죠. 네, 화가 나서 보고서를 친구한테 맡겨버리고 남부로 훌쩍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게 진짜 영화 같은 상황인 게 투자자들이 부랴부랴 돈을 마련해서 그 보고서를 받아내고 나서야 이 냄새나는 액체가 세상을 밝히는 깨끗한 조명용 기름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게 증명된 거잖아요. 그렇죠. 약병에 담겨서 팔리던 미신적인 액체가 세상을 밝히는 혁명의 불빛으로 재탄생한 아주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와, 그렇게 램프에 불을 밝히며 시작된 석유의 시대가 이제 제1차 세계전쟁을 앞두고 바다 위에서 폭발적으로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조명을 넘어서 드디어 동력으로 쓰이기 시작한 거죠.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보는 문서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영국의 해군 장관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영국 군함의 연료를 석탄에서 석유로 전면 전환하기로 결정하는데 이게 세계사의 거대한 분기점이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잠시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석탄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군함, 이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일상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아주 좋은 비유가 있죠? 마치 수백 명의 경비원 아저씨들이 찜통 같은 건물 지하실에 갇혀서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며 석탄을 일일이 삽으로 퍼서 보일러에 밀어 넣어야만 간신히 움직이는 거대한 쇳덩어리, 딱 이 모습이었습니다. 공간도 엄청나게 차지하고 사람의 체력도 극심하게 소모되는 비효율의 극치였죠. 반면에 석유로의 전환은 그야말로 마법 같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파이프만 딱 연결하면 끝이니까요. 맞아요. 밸브만 열면 알아서 자동 급유가 되는 시스템이니까 삽으로 석탄을 퍼나르던 그 수많은 기관실 인력을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와, 인건비 절감뿐만이 아니잖아요. 인력이 빠져나가서 텅 빈 그 거대한 공간, 그리고 줄어든 무게만큼 거기에 더 강력한 대포와 두꺼운 장갑을 실을 수 있게 된 거죠. 화력을 극대화한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엔진 효율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영국 군함은 이른바 추가 4노트, 엑스트라 4노트라는 속도를 얻게 되거든요. 이 4노트가 가지는 의미가 어마어마합니다. 육지에서 자동차가 조금 더 빨라진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바다 한가운데서 적함보다 4노트가 더 빠르다는 건 적의 포탄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적의 가장 취약한 측면을 내 맘대로 파고들 수 있는 절대적인 우위를 뜻했습니다. 석유가 부여한 이 기동성이 결국 전쟁의 승패, 나아가 국가의 생존 자체를 결정지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아주 거대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처칠의 고뇌가 시작되는 지점인데요. 네, 근대적 의미의 에너지 안보 문제가 터져 나온 거죠. 영국의 입장에서 볼 때 석탄은 자기네 땅, 웨일스 지역 광산에서 아주 안전하게 펑펑 캐낼 수 있는 자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내 집 앞마당에 있는 자원이었죠. 반면에 석유는 영국 땅에서 한 방울도 안 났습니다. 처칠은 해군의 전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려 8,000마일이나 떨어진 낯선 중동, 당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역이죠. 거기에 석유의 대영 제국의 명운을 걸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1913년 영국 의회 연설에서 처칠이 남긴 명언이 하나 있죠. 아, 그 유명한 연설이요? 안전과 확실성은 오직 다양성에 있다. 국가의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만 하는 모순, 그리고 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현대 에너지 안보의 핵심 원칙을 이미 그때 꿰뚫어 본 겁니다. 정말 천재적인 통찰이네요. 당장 적국이 바닷길을 막아버리면 영국 해군은 그 자리에 멈춰서는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영국은 이 불안한 외부 의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1914년에 영국 정부가 아주 기가 막힌 수를 둡니다. 비밀리에 220만 파운드라는 거액을 투입해서 중동에서 석유를 캐고 있던 민간 기업 앵글로 페르시안 석유회사의 지분 51%를 사버리죠. 앵글로 페르시안 석유회사. 지금 우리가 아는 거대 석유기업 BP의 전신이잖아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상황을 제가 커다란 자물쇠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에너지 공급망이라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을 외국 자본가들이나 사기업이 자기들 마음대로 열고 닫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절대 안 되죠. 국가 안보가 달린 문제니까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 아예 그 문을 통제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자물쇠의 51%짜리 마스터키를 국민의 세금으로 통째로 사버린 겁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단순한 이윤 창출 수단이었던 석유가 국가의 힘을 보여주는 지정학적 무기로 완전히 격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스터키를 사로 차지하려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탐욕이 평화롭던 중동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잖아요. 영국, 러시아, 독일 같은 강대국들이 모여들면서 모래뿐이던 중동 지역이 거대한 지정학적 블랙홀로 변해버렸습니다. 네, 오스만 제국이 분교된 후에 서구 열강들이 자의적으로 그은 국경선, 그리고 이권 분할, 이것이 결국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통해 매일 접하는 중동 분쟁의 근원적인 불씨가 되었습니다. 자원이라는 목적 아래 유목사회가 이권 다툼의 무대로 변질된 거죠. 그리고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 판에 새로운 거대한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전쟁 내내 엄청난 양의 석유를 써버린 미국 안에서는 공포가 퍼졌어요. 이러다 우리 땅에 있는 석유가 바닥나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요. 자원 고갈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마침 영국은 중동 지역의 석유 이권을 자기들만 독차지하려고 빗장을 단단히 걸어잠그고 있었고요. 미국 국무부가 이걸 가만히 지켜볼 리가 없죠. 이른바 문호 개방, 오픈도어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영국을 향해 혼자 다 먹지 말고 문 열어라 하면서 강력한 외교적 압박을 전개한 거죠. 정부의 그런 막강한 지원을 등에 업고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중동에 진출합니다. 바레인에서 유전을 발견하고 곧이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마어마한 유전까지 확보하게 되죠. 그때 쩌빼 입은 미국의 석유 사업가들이 중동 사막을 막 누비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뉴욕의 셰이크들, 그러니까 뉴욕에서 온 아랍 족장들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미국이 중동의 새로운 주도권자로 부상하게 된 거군요.
네, 하지만 아무리 강대국들이 지배한다고 해도 결국 그 땅의 진정한 주인들이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봐. 이 밑에 있는 기름의 진짜 주인은 우린데 왜 저 서양 기업들이 돈을 다 쓸어 담고 우리는 푼돈만 받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시작으로 산유국들이 수익을 정확히 절반씩 50대 50으로 나누자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석유 민족주의가 폭발한 거죠. 급기야 1951년에는 이란 정부가 아주 대형 사고를 칩니다. 세계 최대 규모였던 아바단 정유소를 통째로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서방 국가들의 지배체제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이렇게 산유국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당시 전 세계가 석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니얼 예긴의 책에 나오는 하이드로카본맨, 즉 탄화수소 인간이라는 개념이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하이드로카본맨, 청취자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아침에 통학버스 타시죠? 그 연료, 매일 쓰는 플라스틱 학용품, 심지어 급식으로 먹는 음식들을 길러내는 화학 비료까지 전부 석유로 만듭니다. 우리는 석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탄화수소 인반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석유 의존도가 극에 달했을 때 1973년에 이른바 완벽한 폭풍, 퍼펙트 스톰이 세계를 강타합니다. 바로 제1차 석유 파동이죠. 다시 경제적 관점에서 이 1973년의 쇼크를 보자면 이건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니라 정치, 경제, 전쟁에 한꺼번에 충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파장이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배럴당 3달러 수준이던 유가가 순식간에 13달러로 폭등했습니다. 무려 330%가 폭등한 거죠. 여러분, 체감이 잘 안 되실 텐데 평소 10,000원 하던 국밥이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40,000원이 훌쩍 넘은 겁니다. 세상 모든 물건의 기본 재료인 석유가 이렇게 뛰었으니 경제가 버틸 수가 없죠. 당시 자유진영에 쓸 수 있는 석유 매장량의 58%가 중동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자원 무기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는 단순히 물가 상승으로 끝나지 않았죠. 맞아요. 문서 보니까 이 충격이 돈의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렸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국가의 지폐가 실제 금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금본위제를 사용했습니다. 돈을 주면 금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유가가 330% 폭등하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덮치고 결국 돈의 가치가 요동치면서 이 수백 년 된 금본위제 자체가 산산조각 나버린 거군요. 에너지 패권 문서가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습니다. 네, 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게 오히려 국가를 망치는 독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른바 러시아의 덧사례. 맞습니다. 화석 연료는 강력한 무기이면서 동시에 치명적인 양날의 검입니다. 소스 문서에 나타난 당시 러시아의 구조를 보면 수출의 55에서 60%, 정부 예산의 40에서 50%, 그리고 GDP의 30%를 화석연료 하나에만 의존했습니다.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집안 수입의 절반 이상을 변동성이 엄청 심한 주식 딱 한 종목에 몰빵한 거랑 똑같잖아요. 정확합니다. 국제 유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국가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는 아주 취약한 구조인 거죠. 중동의 산유국들도 이 무서운 생존 게임의 규칙을 깨닫게 됩니다. 문서에 나오는 아랍에미리트 모하메드 빈 자이드 왕세자의 명언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50년 뒤 마지막 한 방울의 석유를 수출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것인가. 석유의 시대가 언젠가 반드시 저물 것이라는 서늘한 직감이죠. 그래서 이들은 석유에 의존하는 죽음의 계곡, 이른바 데스밸리를 탈출하기 위해 필사적인 체질 개선에 나섭니다. 오일머니를 그냥 펑펑 쓰는 게 아니라 국부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전 세계 첨단 산업이나 미래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국가 경제의 60%를 비석유 부문으로 채우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세우고 석유 없는 미래를 준비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검은 황금, 즉 원유가 지배하던 과거의 패권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현재와 미래의 패권 이야기입니다. 검은 원유의 시대에서 하얀 석유라 불리는 리튬,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의 시대로의 전환이죠. 세계 경제의 심장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원유에서 배터리 핵심 광물로요. 제가 진짜 소름 돋았던 게 현재 이 핵심 광물 공급망의 80%를 특정 국가들이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과거의 역사가 형태만 바꾼 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과거 석유 시장을 맘대로 주물렀던 7개의 거대 석유 기업, 이른바 7공주나 세상을 공황에 빠뜨린 중동 산유국들의 모임, 오펙 기억하시죠? 그럼요. 석유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했던 그 카르텔이요. 지금 그 독점과 통제의 역할을
이제는 리튬과 배터리 공급망을 쥔 배터리 동맹이 고스란히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무대장치만 기름통에서 배터리로 바뀌었을 뿐 에너지를 진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패권의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와, 1973년에 그 끔찍했던 석유 파동이 배터리 파동으로 이름만 바뀐 채 똑같이 재현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 그들이 갑자기 우리 리튬 안 팔아 해버리면 맞습니다. 세계 경제는 또다시 멈춰서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옛날 역사책에 나오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매일 뉴스에 나오는 국가 간의 무역 갈등이 모두 오늘 이야기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가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마스터키라는 사실이죠.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100년 전 석탄에서 석유로 시대가 변할 때 영국 정부는 주도권을 주기 위해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며 발빠르게 움직였죠. 그렇다면 지금 하얀 석유인 리튬과 배터리 자원 전쟁에서 미래의 패권은 과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주게 될까요? 우리가 매일 충전하는 그 작은 스마트폰 배터리 안에 다음 세기의 세계 지도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와, 오늘 밤에 스마트폰 충전할 때마다 정말 기분이 묘해질 것 같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해 꼭 한번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꿰뚫어보는 새롭고 깊이 있는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